네, 이어서는 마켓 리더에게 좀 주요 이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NH투자증권의 김동양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부터 저희가 좀 만나볼게요. 오랜만에 이 주제를 좀 다루는 것 같은데요. ESG, 이게 또 시장 안에서 미래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 상황은 어떤지부터 좀 체크를 해보고 싶어서 연구원님 모시려고 좀 자료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근데 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은 ESG 공시가 의무화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많은 기업들이 25년에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려움을 또 느끼고 있다 하더라고요. 요즘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예, 많이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우리나라 ESG 공시는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ESG 중에서 G, 그러니까 거버넌스에 해당하는 공시는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라는 공시이고요. 이미 2019년부터 단계적인 의무 공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말에 약 300개 정도의 자산 총액 1조 원 이상 기업들이 공시를 했고요. 이게 2026년 얼마 안 남았죠. 네. 이때 이제 모든 거래소 상장사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처음에 질문을 주신 이제 상장사 자산 총액 2조 원 기업들이 한다는 ESG 공시는 지금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주로 한 200개 정도 되는 대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게시를 하고 있는 공시인데 이게 이제 의무화가 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2025년부터 시작을 하고 그게 2030년이 되면 모든 거래소 상장사 그리고 일부 코스닥 기업까지 이제 의무화가 될 겁니다. 또 이게 이제 거래소 규정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으로 규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볼 이슈는 아닌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의무화를 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이 시장은, 정부는,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이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이게 일단 글로벌 트렌드가 기업들이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재무적인 회계 공시를 하고 있는 기준을 IFRS 재단 것을 따르고 있는데요. 그 IFRS 재단 산하에 있는 ISSB,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라는 데고요. 여기에서 올해 초에 그 공시 최종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25년부터 공시를 하려면 기준 연도는 24년도 내년이죠. 내년이네요? 그리고 비교 연도는 2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기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확정 기준이 안 나왔고요. 아마 연내까지,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거래소하고 KSSB에서 이거를 기준을 만들 걸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책임 투자가 자리를 잡으려면 데이터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ESG 관련된 데이터는 상당히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ESG 평가 기관들이 각 기업에 대해서 ESG 평가를 한 것들이 결과가 되게 제각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초 데이터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원인이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공시는 세계적으로 의무화가 돼가는 추세입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안 하던 거를 하려면 당연히 부담이 되고요. 이게 인력이라든가 비용의 부담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ISSB 최종 기준은 그 탄소 배출 스코프 3라든가 시나리오 분석 같이 좀 속된 말로 빡셉니다. 이게 기준이 좀 높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과연 이 기준에 맞춰서 당장 내년 실적을 가지고 올해 실적과 비교를 해서 내후년에 공시를 하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이 부분을 유예를 준다든가 일정 기간 좀 약식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이라는 단어가 와닿았어요. 이 책임 경영을 각 기업들이 하려면 ESG 공시 의무화는 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연결지어서 말씀 주셨는데 이 글로벌 사례들하고 좀 빗대서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 주주 제한만 놓고 봤을 때 좀 경영권 분쟁에만 한정돼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하더라고요. 좀 다른 나라처럼 환경이나 사회, 지배구조 이슈로 좀 이 주주 제한이 확대되려면, 그러니까 시야가 조금 더 넓어지려면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노력들이 있습니까, 현재? 이게 이제 말씀 주셨던 첫 번째 질문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올해는 글로벌리 그 행동주의 펀드가 상당히 유행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정기주총에서 주주 제안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임원의 인면 그리고 배당 관련해서 주주 제안이 굉장히 집중돼 있었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과가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기에 상당히 이제 유리한 제안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재무제표는 우리가 공시를 하기 때문에 임원이 어떤 분들인지 어떤 커리어가 있는지 그리고 실적이 어땠고 배당 성향이 어땠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제 말씀하신 ESG 관련해서는 공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알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ESG 공시가 늘어나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해외 사례 중에 되게 유명한 게 2015년도에 영국에서 있었던 Aiming for A라는 투자자 연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 기관 투자자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주주 제안을 했는데 그 내용은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은 BP나 더치 쉘 같은 기업에 대해서 탄소 배출을 좀 줄여라 이런 주주 제안을 했고 주주 제안이 주총에서 압도적으로 통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Aiming for A라는 의미는 A를 지향한다라는 건데요. CDP의 탄소 종합 리더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최상위권 그룹들이 A 밴드라고 하는데 네. 이 BP나 쉘을 A 밴드로 올리겠다. 뭐 이런 목적의 투자자 연대였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ESG를 계속해서 공시를 의무화하고 확대하고 참여하게 하고 하면 이게 또 잘했다, 너희들 잘하고 있어라는 어떤 평가 기준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 관련해서 이 스크리닝 기법이라는 게 있던데 이거는 뭐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거든요. 스크린이 걸러낸다라는 거죠. 네. 그 GSIA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글로벌 책임 투자, 그러니까 지속 가능 투자 연합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네. 여기에서 책임 투자를 7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파지티브 스크리닝, 네거티브 스크리닝, 그다음에 규범 기반 스크리닝, 여기까지 3가지 스크리닝이 있고요. ESG 통합, 테마, 임팩트, 인게이지먼트 이런 식으로 7가지가 있는데 스크리닝이 종류가 상당히 많죠. 이게 이제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걸러내서 선택을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네거티브 스크리닝은 상당히 오래된 투자 방식입니다. 이게 뭐 종교적인 것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네. 7, 80년 전에 이제 그 신스탁 죄악시되는 종목이라고 그러죠. 이게 뭐 어떤 성인 산업이라든가 무기 산업에는 투자를 안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요. 이게 되게 쉽습니다. 특정 업종만 배제를 하면 되기 때문에 쉽지만 결과적으로는 특정 산업을 배제하고서는 초과 이윤을 얻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파지티브 스크리닝을 이제 그 다음에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업종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업종에서 가장 좋은 기업을 선택하겠다, 퍼스트 인 클래스를 선택하겠다라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은 책임 투자에 대한 인프라가 다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방법이고요. 뭐 규범 기반은 그 어떤 유엔이라든가 ILO 같은 그 국제기구의 어떤 규범에 맞는 매출이 몇 %인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수익성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는 그런 투자 방법입니다. 저희가 ESG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이게 미래에 점점 중요해진다고 하는데 이어서 기업의 이야기까지 좀 연결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또 맡고 계신 부분이 지주사도 또 책임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LS 먼저 좀 체크를 해볼까요? 올해 영업이익 1조. 청신호가 좀 켜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 재평가를 좀 기대해도 될까라는 궁금증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생기는데 어떻게 보세요? 효자 역할을 할 계열사 그리고 사업들까지 정리를 해볼까요? 예, LS의 투자 포인트를 보자면 뭐 실적 성장하는 거 그리고 자회사 상장권 또 이제 가장 큰 기대를 받는 건 2차 전지 밸류 체인에 안착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돈 가격이라든가 환율이 계열사들 실적에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 고점에 비하면 지금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월등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는 일종의 착시 현상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작년 4분기에 계열사 중에 LS 니코동재련이라는 회사를 지분 50%에서 100%로 늘리면서 LS M&M 이 초콜릿 회사하고 이름이 똑같죠. 네. 메탈 앤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100% 자회사가 되면서 지분법으로 인식하던 실적이 이제 연결 인식이 됐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그래서 1조 원까지도 이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도 LS M&M으로부터 들어오는 배당 수입이라든가 브랜드 로열티 수입이
이제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연간 한 1,100억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더 추가가 된다. 뭐 그걸 통해서 투자라든가 주주 환원에 더 쓸 수 있다. 이런 점들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LS 니코 동제련 시절에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 회사하고 조인트 벤처였는데요. 이게 이제 100% 자회사가 되면서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이 M&M을 통해서 황산니켈이라든가 2차 전지 리사이클 같은 신규 투자를 좀 활발히 진행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두산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또 요즘 되게 핫하잖아요. 네. 두산 로보틱스 상장 앞두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주사 주가가 단발성이 아니라 좀 길게 보고도 힘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어때요? 사실 비상장자 회사가 상장하는 거는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네. 그 장부가로 가지고 있었던 회사의 가치가 시장에 나와서 시장 가치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올라갈 테니까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반대로 비상장 자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주회사를 투자했던 수요들은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제 부정적인 부분인데 일단 지난달 말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구체화되면서 두산의 주가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이게 공모가 밴드를 봤을 때는 대략 뭐 1조 원 중후반 정도의 가치인데 지금 두산이 2조 원이 조금 안 되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큰 가치이다. 더더군다나 두산이 지분을 90%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구주 매출을 통한 현금 유입이 기대된다. 뭐 이런 점들도 긍정적으로 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앞서서 이야기한 뭐 ESG도 있고 여러 지주사를 얘기를 해봤는데 기후 위기가 좀 심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눈여겨볼 섹터나 기업을 직접 좀 골라주신다면?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은 큰 틀에서 네. 기후 위기가 결국은 탄소 중립을 해야 해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알고 계시는 모든 신재생 관련된 테마들 네. 그리고 탄소 중립과 관련된 테마들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생각해 볼 점은 2020년도에 ESG 열풍이 불면서 그때 생각으로는 뭐 2050년까지 갈 게 아니라 당장 1, 2년 지나면은 넷제로 탄소 중립도 하고 RE100 재생에너지 100%로 전기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코로나19도 겪어보고 전쟁도 겪어보고 하니까 이게 만만치 않더라. 특히 굉장히 싼 석탄 같은 화석 연료에 대한 수요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다. 이 얘기는 이제 탄소 중립까지 갈 길이 굉장히 멀다라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하게 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천연가스라든가 원자력과 관련된 테마에도 이게 죽은 게 아니다. 앞으로도 상당히 1, 20년의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지난번에도 지주사 관련해서 가장 유망하다라고 보신 쪽이 LS 두산 꼽아주셨는데 여전한 의견이신 거고요. 예, 저희 하반기 탑픽 종목으로 여전히 LS하고 두산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일단 LS, M&M은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두산 로보틱스와 마찬가지로 상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금 유입되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테마들도 로봇 테마 그리고 2차 전지 테마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여러 가지 기업들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고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